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롭고 슬기로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선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적 열세에 몰린 통합당의 입장을 들어보고요. 2부에서는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원과 부동산 3법 통과와 당정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주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사건 Y파일에서 백기종 전 팀장과 이호선 교수와 함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 견해 사고를 세부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동호 소장의 스포츠 뉴스로 오늘 조찬도 따끈하게 차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5일 수요일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잠시 후 힘차게 출발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자, 꼭 끼어 뉴스 시간입니다.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네, 첫 소식 알려주십시오. 네, 지나치다 싶은 정도로입니다. 지나치다 싶은 정도.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여름 휴가를 취소하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원활한 협력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지반이 약해진 상태인 만큼 산사태와 시설 붕괴 사고를 막아야 한다며 환경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 재난지역을 빨리 선포할 수 있도록 피해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오늘 6시 기준 피해 상황입니다.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상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인명피해인데요. 사망 15명, 실종 11명입니다. 부상도 7명 있습니다. 이재민은 980석세대, 그리고 1587명이 또 이재민으로 발생했습니다. 또 시설 피해도 4,200건이 넘고요. 그리고 6,500헥타르가 넘는 공공시설, 사유시설,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비가 좀 계속 많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 걱정이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윤석열 총장 발언 관련 파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의 파장으로 저는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어제 윤석열 총장이 신인검사 신고식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라고 제가 또 강조를 전해드렸었죠. 독재, 전체주의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두고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죠? 네. 여당 지도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고는 있지만 의원들은 SNS를 통해서 일제히 윤 총장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용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은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을 내리고 조국 장관의 낙마를 요구했다며 독재와 전체주의는 검찰권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검찰이 집단 항명을 이끌려 한 본인의 자화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백은 건국대 교수도 페이스북에서 미래통합당의 검찰, 정치검찰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정치를 하려면 검찰 옷을 벗어야 하기에 민주당은 윤 총장을 탄핵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를 징계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자,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박주민 의원도요. 페이스북에서 신인검사 신고식에서 검찰총장의 민주주의 발언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한 귀를 막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공권력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고 검찰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한마디로 윤 총장이 좀 정치하는 발언을 한 거다. 그런 발언을 하려면 옷을 벗어라.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 뭡니까? 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어제 발표됐죠. 정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일전에 제가 10만 가구 예상을 했는데 정부가 발표한 추가 공급 물량은 이보다 많은 13만 2천 가구입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10,000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되고요. 서울 용산의 예전 미군기지 캠프킴과 상암 DMC, 경기도 과천 정부 청사, 그리고
이 일대도 노른자위 땅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데 주택 공급이 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성암 DMC 쪽도 네. 포함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도심 내 군부지와 공공기관 이전 유휴부지 같은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 예상 물량 3만 3천 가구고요. 예. 또 이제 고밀 재건축이라고 해서 이제 건축의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상한하는 그런 방식으로 7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그 개발 이익을 정부에 반환하는 기부 체납 조건으로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데요. 이걸 300에서 500% 정도 상향 조정을 하고 층수도 35층 룰도 지금까지 네. 제한을 했었는데 이걸 풀어준다. 네. 뭐 고층 빌딩도 나올 수가 있겠죠. 예.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쪽 YTN에 있는 상암동 쪽도 네. 들어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노른자위라고 얘기하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쪽에 많이 유휴부지가 지금 새로 나왔네요,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 정부 공공기관에서 놀고 있는 땅이다 보니까 그런 기관들이 대부분 도심 내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노른자위라고 말을 하는데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그리고 국립외교원 유휴부지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과천 정부 과천청사의 맞은편 정부 소유의 유휴부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팔려고 했다가 못 판 땅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 서울시의 상암 DMC 지구 네. 그리고 또 마곡 부지가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여의도 부지도 대상 부지고요. 우체국도 요즘 그 노후 우체국의 기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네네. 이 부지들도 지금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한 6,500가구 정도 공급될 예정입니다. 네, 태릉 골프장 일반 가구 그리고 또 과천 쪽도 들어가 있죠 보니까 그러면 근데 이쪽 자치단체장들이 사실 또 네. 불만의 목소리,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휴부지에 주택이 아닌 교육이나 문화 등의 기반 시설을 기대했던 곳에서는 반발이 있는데요. 특히 본인들이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예. 먼저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 어제 성명서를 내고 도시발전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과천을 주택 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 폭등 문제를 과천 시민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주택 용지로 꼽은 정부 과천청사 앞 부지는 인공지능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게 네. 과천시 입장입니다. 태릉 골프장 여기 그 서울 노원구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다시 만 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정부 발표는 그동안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온 노원 구민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구청장은 노원구는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고 인구 밀도가 높아서 주차난 가중, 교통 문제 등의 그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태릉 골프장 1만 가구 건설할 경우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오승록 구청장은 특히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신도시로 얘기할 때 대표적인 데는 뭐 분당, 일산, 뭐 판교 또 세종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 다 큰 호수들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특히 언급한 걸로 제가 들었어요. 네, 이 지역을 이제 네. 뭐 그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좀 네.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네. 속된 말로 저희가 그 베드타운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나쁜 베드타운이 아니라 뭐 잠자는 곳 네. 이런 의미인데 그런 이제 베드타운 정말 말 그대로 나쁜 쪽으로 좀 해석할 수도 있는 네.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천시장, 노원구청장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도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 예. 근데 국회의원 중에서도 비슷한 반대 목소리가 좀 있죠? 네, 이곳 상암동에서 나왔는데요. 서울 마포구를 지역구로 둔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어제 의원총회에서 상암동은 이미 임대 비율이 47%에 이르는데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며 주민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 협의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냐고 말했습니다. 예. 정 의원은 제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반대할 리 있겠냐면서 이런 방식은 아니다.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이런 방식은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 일대에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으로 네. 만들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예. 이것도 좀 주택으로 바뀌게 되면 공약에 또 문제가 차질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코로나 지역 감염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답답하고 참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그제와 어제 청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우즈베키스탄인 6명이 이슬람 종교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이 비상입니다.
어제 충북도와 청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쯤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A씨와 30대 B씨 이들과 밀접 접촉해 어제 추가 확진된 동거인 3명과 지인 1명 그래서 지금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네. 이때 그 종교 행사가 열렸는데 이 행사에 참석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긴 했지만 당시에 행사장에서 빵과 우유를 나눠줬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네. 방역 당국은 이들이 2m 거리 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았고 마스크를 벗은 채 음식물도 먹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이고 참. 사실 이렇게 발열 기침 같은 증상이 있으면 네. 청구 행사 참여 자제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러게요. 예. 이 행사가 보통 300명에서 320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이날 추가로 확진된 4명이 무증상을 보인 것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무증상 전파자다 보니까 조용한 전파로 우려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방역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그리고 또 감염된 추가 확진자가 4명 모두 전혀 증상이 없었다면서 6명 중 누가 먼저 감염됐는지 역학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예. 그렇게 강조했고요. 추가 확진자 4명이 언제 어떻게 입국했는지와 누구를 접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의 꼭기어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민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어제 열린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또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됐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통합당은 쟁점 법안 표결에는 불참했는데요. 자, 8월 국회 앞으로 전국 경색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지는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측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본회의 얘기부터 하죠. 미래통합당에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거라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희가 시위를 할 수도 있는데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국민에게 내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좀 흐트러질 가능성도 있다고 원내 지도부는 본 것 같습니다. 네, 핵심 메시지. 지난달에 저희 유니스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많은 공감을 얻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렇듯이 이 간결함과 이 강렬함도 이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어제는 각 법안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의원님들이 반대 토론을 하셨고, 마무리 발언에서는 네. 민주당 입법 독재를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는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입법 독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그 근거를 남겼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 반대 토론을 하셨는데 어떤 대안도 좀 제시가 된 걸로 보십니까? 네, 그래서 어제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금 마련이 정부의 목표냐 하면서 세금 예. 인상에 대해서 네. 제가 질타를 했고, 네. 전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법안 소위라든지 상임 및 법사위 패싱에 대한 그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 사실 저희 국토위, 행안위, 기재위, 법사위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그 의견 수렴을 가졌다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할 수 없었던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국회 본회의 토론에서 부동산 값 올라도 문제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진애 의원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좀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까 좀 생각하고, 예. 결국은 이 세입자라든지 임차인이라든지 결국 임대인과 유기적으로 묶여 있어서 그렇게 세금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약자에게 전가되고 이런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입법에 관련해서 상임위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됐다 그러면은 예. 그런 부작용을 막을 것까지 저희가 대체 입법을 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네. 자, 속전속결로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계속해서 여당의 강행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은 사실 맥을 못 추는 모습이고, 통합당에서도 그러면 이런 수적 열세를 극복할 다른 전략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당이 숫자로 사실 밀어붙이면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 5분의 3이라는 게 매직 넘버인데 이 예. 선을 넘으면은 국회 선진화법으로 보장된 소수당의 모든 보호 절차가 네. 무력화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는 그간 국회가 전통으로 따올린 대화 타협 그리고 합의 정신을 증발시켜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정부 여당의 부당함을 이 국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최대한 알리려고 하고 있고 예. 또 이제 임시국회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역구 귀향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명확한 논리 그리고 국민 공감 메시지로 이 건강한 투쟁에 나설 겁니다. 네, 건강한 투쟁으로 대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정부 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안과 또 여기에 대해서 어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까지 발표됐습니다. 네. 13만 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안인데, 자, 한마디로 주택 안정화 효과를 볼 거라 보십니까? 한마디로 좀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안 갑니다. 늦었다. 믿음이 안 간다. 네. 네. 실제 입주까지 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은 2023년까지 뭐 공급 절격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구체적인 시간표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부지 확보라든지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는 건데 네. 사실 뭐 시간표를 내기도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왜 이전에는 안 됐던 것이 이번에는 뭐 갑자기 될 수 있는지 그런 솔직한 설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어제 서울시에서는 공공 재건축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했다가 뒤집기도 하고 예. 또 여당 의원들은 왜 자기 지역구에 하느냐고 네. 반대 의견을 내고 그 경실련에서는 급기야 이 집값을 상승시키고 투기 조장한다고 이번 대책을 철회하고 국토부 장관도 뭐 교체하라고 뭐 그렇게 세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졸속으로 보여지고요.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끌고 가려는 희망 고문 아닌가 하는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희망고문요. 네. 그래서 이래서 22번이나 국민들이 속았는데 신뢰를 뭐 찾을 수 있을까 의심스럽고요. 저희 당은 어쨌든 시간을 가지고 국민 편에서 검증을 할 텐데 어제 사실 법도 통과됐지만은 공급 대책도 나왔는데 이게 서로 상충되는 겁니다. 네. 어제 통과된 다수의 부동산 관련 입법은 보완되지 않은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을 위축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공급 확대라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한쪽에서는 사실상 공급을 줄이게 되는 뭔가 규제 법안 브레이크를 밟아대니까 네. 좀 어정쩡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희망 고문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네. 거꾸로 뒤져보면 사실 일반 시민들의 부동산 관련 심리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다 당분간이라도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심리를 안정시키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좀 더 많은 검토를 통해서 이게 네. 실현될 수 있는지 검증을 한 다음에 대책이 나왔으면은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서울시라든지 정부 여당 출신 뭐 지자체라든지 경실련에서 이런 반응이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특히 아까 민간 참여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의견을 좀 주십시오. 네, 이거를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이라든지 그런 네. 참여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은 상당 지분을 좀 내놔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예, 그렇죠. 이것을 민간 차원에서 그거를 흔쾌히 받아갖고 그거를 참여해야지 이 공급 대책이 이 실효성을 발휘하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좀 찬찬히 훑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가격 폭등 이 상황이 전임 정권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됐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좀 어이가 없고요. 예. 아니 그럼 뭐하러 22번이나 대책을 내놨습니까? 네. 이 집권 초기면 몰라도 집권 4년 차에는 나올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번 정부가 이 적폐 탓하고 아침부터 죄송한데 부관 참신이 이제 좀 지겨워집니다. 네. 굳이 좀 말씀드리면은 또 경실련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게 되는데 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 서울 집값은 34%, 그리고 아파트 값은 52%가 급증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기간 통틀어서 서울 전체 세액은 24%, 아파트는 25% 올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말씀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처럼 여야 정치권 모두 1가구 1주택 실천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정치권의 다주택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면 정부 여당이 먼저 실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제가 네. 이런 말씀 좀 드려볼까요? 그 옛날에는 그 잘 모르는 동네 그 먹자 골목 가면은 네. 사람들이 몰리는 식당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몰리는 식당이 아무래도 좀 맛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셨을 텐데. 네. 근데 이것을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빗대어서 보면은 맛없어 보이는 식당에 가라고 이제 국민들을 등 떠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등을 미는 사람들은 식당에 가지 않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앞장서서 그 식당에 가라고, 다시 말하면은 다주택을 서둘러 정리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청와대 1급 이상 16명 중에 8명이 다주택자고요, 여전히. 네. 정부 최고위직 중에는 경제부총리를 통해서 비롯해서 한 8명이 여전히 다주택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국민은 고위 공직자들이 뭐 집을 몇 채 가지는지 사실 큰 관심 없습니다. 뭐 고위 공직자가 집 한다고 뭐 내 집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전세값, 월세값 내리는 건 아닌데, 네. 근데 국민은 그 위선이 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저런 또 의견도 있습니다. 그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뭐 의원이 네. 관련 뭐 국토위라든지 이런 관련 상임위에 배치된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국민적인 시각도 있고 눈높이가 있는 것을 네. 감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에서도 좀 신중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수처 출범 위한 후속 법안들도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이제 공수처 문제가 여와 야의 또 다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 문제 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그 공수처는 말이죠. 헌법상의 근거가 없고 그 권한 범위나 기능이 남용되는 것에 대한 이 제도적인 통제도 미흡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그 집권 세력의 신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 그 공수처 출범을 위한 그 3가지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는데 모두 저희 동의 거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규칙상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을 제1야당인 저희 당에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네. 저희가 추천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공수처장을 선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공수처가 출범할 수가 없는데 여당이 좀 부담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 사실 공수처는 저희 당 유상범 의원이 그 위헌법률 심사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놓은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헌법상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 어제 반대 토론을 통해서 밝힌 주요 요지고요. 저희는 현재로서는 헌재의 판단을 뭐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도 한번 저희가 다뤄봐야겠는데, 세 분께서 이제 그 따옴표로 이제 거론해 놓는 이 독재 발언. 네. 이게 이제 네. 이 발언이 여권에서는 이제 검찰총장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정치적인 발언이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요. 예. 오죽하면은 그런 말씀을 하셨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이 맥락이 있습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인사를 통해서 정부 여당이 말하는 이른바 정치 그 검찰 개혁이죠. 이런 걸 통해서 검찰총장의 손발 자르고 모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여권은 이 윤석열 총장 존재 자체를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식물로 만들기 위해서 고사시키려고 보여지는데, 또 얼마 전에 그 국민을 보호해야 될 검사들이 벌건 대낮에 뭐 난투극까지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분명히 사과하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그 현재 진행 중인 이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집중할 수 있게 한 발 물러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또 이제 그런데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네. 거의 항상 윤석열 총장이 이제 범보수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네, 저도 봤고요. 네. 그 유권자들은 그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 평가할 수도 뭐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저는 그보다도 현재 그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이 권력형 비리에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길 바란다는 그런 어떤 그 국민적인 여망이 반영됐다고 봐요. 네. 네, 그리고 또 야당을 저희를 향해서도 정권 교체를 위한 대표 선수를 좀 빨리 키워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2022년 3월에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되고요. 대권 후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후보군을 또 물색해야 된다고 뭐 보고 있고요. 예. 이제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색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 네네. 네. 이 부분 관련해서 고민이 크겠습니다. 당내에서. 네, 그래서 네. 지금 정부 여당의 실책들도 있지만은 미래통합당에 대한 기대도 좀 높아지고 예. 이런 게 국민적인 여망이 높아지는 걸로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네. 저희 당에서도 하여튼 일신의일신하고 여러 가지 희망 있는 정책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그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네, 어제 당정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3만 2천 호의 신규 주택 공급으로 수도권 집값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시간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17, 7.10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면서요. 규제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파트 상승률이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는 건데 이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감정원 통계를 보면요. 네. 7월 첫 주에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이 0.11% 정도가 됐는데 네. 4주째 가서는 0.04% 정도로 어떻게 보면 소폭 이제 낮아졌다 이렇게 예.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수도권도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네. 뭐 서울뿐만 아니라 뭐 서울 수도권 전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지금 30대 중심의 그 패닉 바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패닉 바잉. 예. 그게 이제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또 가을 이사철이 곧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뭐 안심하기는 좀 이르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을 이제 활성화하는 방안 발표됐지 않습니까? 최대 50층까지 용적률은 최대 또 500%까지 완화하는 건데, 자 이게 집값 안정화 도움 될까요?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이곳이 결국은 재건축이라는 얘기는 도심이나 뭐 강남 근처에 있다는 것이고 30, 40대 맞벌이들이 이제 많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에 있다고 이제 보면 될 텐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재건축은 규제 중심으로 이끌어 왔는데 약간 정책의 이제 전환으로 볼 수도 있겠다. 예. 다만 이제 조합들이 이런 공공 참여형 재건축에 어느 정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느냐 이게 이제 네. 관건인데 네. 이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대신에 이제 기부 체납을 혹은 또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도록 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형태의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부 체납이 하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러면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제대로 실현하는 게 관건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제 이렇게 정부 발표 나온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방식의 공공 재건축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냈다가 물론 접기는 했습니다. 네. 자 이걸 봐서도 사실 이게
뭐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불협화음은 여전히 지금 있는 거로 보이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브리핑을 해놓고 또 오후 늦게 또 정부하고 공동 보도 자료가 네. 나왔습니다. 네. 뭐 이견은 없다 이렇게 네. 또 네. 나왔는데 서울시가 이제 최초에 브리핑을 할 때 한 얘기는 이 재건축이라는 게 민간 영역이 아니냐. 예. 이 공공이 나서서 사업이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뭐 용적률을 올려주고 또 임대주택을 늘리고 또 이익을 환수하게 되면은 예. 조합 중에서 누가 그렇게 나서겠느냐. 이런 방향성에 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다른 지금 강남의 조합들도 뭐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지는 않고 주로 이제 사업이 장기 되나요? 아니면은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곳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곳들은 아마 이 메리트가 또 있기 때문에 일부 나서는 곳은 있겠지만 강남 한복판에서는 그렇게 아마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대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마 서울시하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도 조율을 할 거로 보이는데, 예. 어제의 해명 자료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수 제한 50층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지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정비계획 수립권자가 서울시거든요. 예. 서울시에서 검토할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지역에 따라서 좀 차별적으로 하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보도 자료가 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3기 신도시에도 용적률 상향 이게 적용되는데, 자, 뉴타운 지역의 부활로 그렇다면 신도시의 어떤 질을 낮춘다 이런 지적도 좀 나왔습니다. 이런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이제 여당 의원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린다는 것은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더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과밀화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남양주 왕숙이나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주로 3기 신도시 용적률이 종전에 180% 정도가 됐는데, 예. 220% 정도로 올리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서울에 보통 아파트 재건축하면 한 300% 정도가 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인센티브 넣고 그러면 한 300% 나온다는 걸 감안해 보면은 그렇게 신도시 품질이 떨어지는 정도는 아니겠다. 저는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뉴타운 이런 지역들이 그동안에 많이 해제됐잖아요. 네. 근데 왜 또 다시 부활하느냐? 회제할 걸 부활할 거 왜 해제시켰느냐?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예. 일리가 있는 지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제된 지역이 한 170여 군데 되죠. 상당히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주택 공급 확대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데는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투기 수요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투기 수요가 이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건지 가령 네. 청약이 광풍이 분다. 네. 그거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주택을 지으면은 주변이 막 들썩거리는 그런 부분들로 또 볼 수도 있는데, 네. 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고분양가 후폭풍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청약이 너무 과열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규제가 심합니다. 가령 네.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입주와 동시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요. 예. 10년 전매 제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가 이렇게 크게 기승을 부릴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을 아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할 겁니다. 네네. 그 자격 요건을 봤더니 생각할 때 이를테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차량 가격이 200,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게 주로 이제 그 순자산이라고요. 예. 전체 부채를 제외한 이제 자산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그게 2억 5천 넘으면 안 된다든지, 네. 그리고 소득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네. 주로 장기 무주택자들이 그 청약을 한다. 그 사람들이 그럼 몰린다고 해서 투기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자,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모든 택지에 적용할 뿐 아니라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의당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분양원가는 한 62개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저는 공공에 대해서는 분양원가는 최대한 더 공개를 해도 좋겠다. 왜냐면 이거 어차피 국가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면은 더 투명하게 하고 어떤 그런 절차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 그리고 비용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그건 국민 입장에서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근데 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이달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많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거 지방까지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들은 지방도 지역 경제도 감안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방도 만약에 시장이 과열된다면은 이걸 확대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되고 다 하기보다는 지역 사정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런 공개 항목들도 최대한 좀 많이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 국회에서 이 부동산 3법 통과됐습니다. 종부세, 양도세율 인상이 골자인데, 자, 이게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인 것 같아요. 갖고 있자니 부담이 되고, 그래서 주택 수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양도세 부담이 또 무겁고, 자식한테 또 넘기자니 또 취득세 부담도 크고 이런 상황인데, 아마 요번에 법이 통과됐으니까 일부 고민하시는 분 가운데 매물로 좀 내놓는 경우도 나타날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내년 6월 1일 이후가 넘어가면 또 양도세 부담이 더 무거워지니까요. 근데 이제 매물은 많지는 이제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시장의 여러 가지 어떤 변수를 고려해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은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거래가 굉장히 좀 위축되는 양상이 나타날 거로 보입니다.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가 워낙 심하니까요. 그런데 중저가 주택들은 주로 30대들이 많이 사는데요. 취득세나 재산세 혹은 이런 대출 규제 완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시장 간의 좀 차이는 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고가 주택과 중저가 주택 사이에는 다른 방식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습니다. 자, 임대차 3법. 그 중에 특히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그 전월세 상한제, 게다가 이제 전월세 신고제도 이제 도입되는 건데, 자, 이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택 전세 임대가 지금 줄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체 거래 중에서 전세 비중이 지난 한 2006년도 이럴 때만 하더라도 한 54% 정도가 되었는데요. 2016년 이후부터는 40% 수준에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큰 흐름으로 보면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에 한 4년 동안은 그렇게 줄지는 않았다. 이렇게 제자리 걸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전세 거래량은 좀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주로 신규 전세 거래량이 있죠. 재계약을 통해서 눌러놓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거래가 좀 줄 수밖에 없고 일부 월세로 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완전 월세로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이제 전세 보증금을 승계한 갭 투자가 여전히 많고요.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거의 70% 가까이가 됩니다. 네. 그래서 보증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단기간의 어떤 월세화 시대보다는 당분간은 전세 월세를 약간 섞은 반전세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월세 시대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든지, 네. 뭐 저금리가 완전히 장기화된다든지 그러면은 여러 요인들이 겹쳐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선진국처럼 이제 월세처럼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쨌든 뭐 속도가 뭐 이렇게 빠르지는 않겠지만 이 흐름이 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한데 그러면 그 전세가 반전세 또 월세로 전환이 되면 이제 사실 이 세입자들 부담이 사실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당정에 밝히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으로 이게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혹시 예상하십니까? 여러 방안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예. 제 생각에는 공공임대주택 이게 이제 재고가 작년에 한 160만 채 정도 되는데 네. 전체 한 7.6% 정도 되어요. 그런데 아예 OECD 수준보다는 조금은 안 되지만 이게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더 늘려야 된다 이 네. 부분이 하나 있고요. 지금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내가 월세를 낼 거냐 뭐 전세로 낼 거냐 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재계약 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현재 이게 그 4%예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게 이제 낮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은행 전세 대출 금리가 한 2.2, 2.3 이 정도 됩니다. 지금요. 그러면은 이게 2% 수준으로 낮아지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로 들어가나 월세로 내나 똑같죠. 네. 어떻게 보면. 네. 그죠? 네. 또 하나는 월세는 연말에 소득공제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지고 네. 또 이런 그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월세화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부담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 하나는 제도적인 측면, 하나는 공공임대 어떤 그거 동시다발적으로 아마 한다면은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